네, 안녕하세요. 굿상담 클리닉 부원장 나현정입니다. 오늘은 부모 자녀 관계 문제로 갈등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부모 자녀 간 갈등하는 상담 사례, 그리고 원인, 그리고 해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사례 제목은요, 40대 중반 맞벌이 부부의 가족 갈등, 특정을 하면 모자 간의 극심한 갈등이었습니다. 이제 막 중학생이 된 아들이 학원을 빼먹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공부는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PC방 비용을 결제 않고 도망을 치다가 경찰에 신고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아들을 불러다가 야단을 치면 아들이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뭐 어쩌라고 완전히 배째라 식으로 부모에게 한판 뜨자고 맞서는 거죠. 평소에도 아들은 귀가를 10시 넘어서 하고 하니 엄마는 이제 속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투정을 해요. 여보, 좀 당신이 어떻게 좀 강하게 지도를 해봐. 아이의 마음을 좀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남편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러면 괜찮아져 하고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이런 무심한 남편의 태도 때문에 아내는 더 화가 나요. 근데 남편은 그 아내가 막 끝없이 너무 따지고 든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 시기를 지나치면 되는 건데 왜 저렇게 해결도 못할 것에 매달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뭐 아내와 아들 간의 갈등, 아내와 남편 간의 갈등으로 집안은 긴장이 좀 팽팽했어요. 예. 그러다가 아내랑 아들이 충돌하는 날에는 막 집안에 집기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엄마가 갑자기 밥통을 던진다든지 아니면 뭐 선풍기를 던지면 우리 아들이 TV를 보다가 리모컨을 확 던져버린다든지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물건을 부수는 이런 그 모자 간의 갈등을 보고 있으면 그 남편의 마음이 너무 착착한 거예요. 그래서 왜 말리지 못하느냐 물어봤더니 아내가 아들이 어린 날부터 화를 내며 체벌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특히 공부 가르칠 때 너무 혈안이 돼가지고 그 부러진 매가 한두 개가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남편은 우리 아내 성질도 무섭고 한데 아들도 똑같이 성질이 무서워지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지만 어쨌든 이 시기를 좀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가족 상담을 의뢰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위 사례에서 무엇이 자녀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세요? 네. 먼저 자녀 양육의 기본 두 축은 허용, 지지, 애정, 즉 받아주는 것. 또 하나는 적절한 기준과 훈육, 통제, 한마디로 가르치는 것. 네. 쉽게 말하면 허용과 지도, 이 두 축이 기본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린 날 이 어머니는 자녀를 맨날 혼내고 또 화로 체벌로 양육하고 이렇게 하면서 허용이라는 거, 애정이라는 걸 좀 너무 적게 주고 통제나 어떤 체벌 이런 게 많았던 거죠. 게다가 아들을 직접 공부를 시키는 과정에서 이 분노 조절 어머니가 얼마나 화를 막 던지셨겠어요. 예. 자녀 입장에서는 공부 이꼴 화내는 어머니 이게 연합이 된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그래서 공부에 공짜만 들어도 막 치를 떠는 거지. 너무 하기 싫은데. 그때 부정적인 감정이 막 올라오는 이 공부를 내가 왜 해야 되냐 포기하겠다. 이게 결정을 내린 거죠. 근데 남편은 남편대로 좀 무심하고 무책임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린 날에도 아내의 공부 학대로부터 우리 아들을 잘 지켜내지 못하고 방관하는 입장에 계셨거든요. 아들은 부성애도 잘 느끼지 못하고 자란 거죠. 이렇게 자녀의 문제 행동에는 숨은 원인들이 숨어 있어요. 성장기,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잘못된 어떤 양육 태도, 뭐 언행, 잘못 보여준 삶 등 이런 것들이 원인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이 파악이 되면 그 원인을 중심으로 치료가 시작이 돼요. 근데 이쯤에서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아내는 왜 그토록 화를 내셨는가? 단지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까? 라고 하면 맞아요. 저는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던 것 뿐이에요. 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 이 어머니의 분노가 극심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리고 끊임없이 쫓아가는 어떤 추격, 집착 이런 것들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문제에 기인했고 그 심리적 문제는 어머니의 어린 시절에 있었다는 거죠.
이 어머니의 성장기를 탐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린 시절 이렇게 생활하셨다고 했어요. 우리 아빠는 정말 화가 많아서 수시로 밥상을 뒤엎는 분이셨다. 네, 지금 70세 연세에도 아직도 다 큰 결혼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눈치를 볼 정도로 여전히 화가 많고 피곤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근데 아빠가 화가 나면 다 뒤집어지니까 그냥 조용히 살아가는 게 가장 편했다. 네. 더불어 아버지는 기준도 높고 굉장히 완고해서 공부를 잘하라. 예. 공부를 잘 못하는 자녀는 인간 취급을 안 해줬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아내의 어머니는 그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좀 쉬쉬하며 지내느라서 엄마 역할 제대로 못하셨고 결국은 병에 걸려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아내는 어머니의 돌봄과 모성도 잘 받고 자라지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음속에 관용, 허용, 지지 이런 따뜻한 애정이 결핍돼 있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이 아내는 이제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아버지가 썼던 방식을 쓰게 된 거예요. 완고하고 폭력적인 아버지로부터 분노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보고 배워서 아들한테 행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아버지의 폭력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고 정말 불합리하다 이런 감정들 이런 것들이 내재된 분노로 감정 속에 꾹꾹 담아져 있다가 지금 이제 자녀를 키울 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을 분노의 대물림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과거 아버지의 분노가 딸의 분노로 이어지고 딸의 분노가 지금 중학생이 된 손자의 분노로 이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네, 그렇다면 왜 사랑하는 가족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일까요? 네, 가족에게 상처 주는 심리학적 이유 3가지는 첫 번째는 모델링 효과예요. 어린 시절 너무 싫어했던 부모의 악습관에 둔감한 채 나도 모르게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따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폭력 가정에서 자란 남성들은 본인이 힘들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똑같이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까이 거 뭐 본인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혹은 술에 관대한 집안에서는 술을 막 펑펑 퍼마시는 자녀가 나오죠. 그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잘못됐고 얼마나 잘못됐는지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수시로 그 방식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가장 막다른 곳에서 꺼내는 무기는 뭐예요? 생존 무기는. 예, 과거 부모가 썼던 무기인 경우가 많아요. 뭐 폭력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회피, 무시, 거절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막 끝없이 따지면서 싸우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차분히 얘기해보자 하는 어떤 합리적인 방식을 부모에게 배웠다면 그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부모의 모습을 모델링 했기 때문에 따라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귀향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어요. 귀향,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제 고통을 반복하는 무의식적 이유는 어린 시절에 겪었던 고통스러운 관계를 반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린 시절에 풀지 못했던 갈등을 지금 와서라도 풀어볼 거야 라는 어떤 강한 미련이 작용한다고 하죠. 그래서 폭력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딸이 결국은 폭력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네. 즉 부모의 문제를 자녀가 재현하며 살아간다는 건데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부모에게 대우받은 대로 자녀를 대우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귀향증후군 때문에 조금 더 문제 행동을 조절을 못하고 세대 전수하며 살아간다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 이유는 상처와 고통이 만든 감정적 충동성 성향이에요. 충동적 성향. 네. 오래전부터 뇌과학 분야에서는 어린 시절 결핍과 상처가 감정과 충동의 뇌를 무지 활성화시킨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감정과 충동의 뇌는 너무 쉽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쉽게 스트레스를 받고 쉽게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쉽게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고 반면에 이런 어떤 충동이나 이런 거를 조절하는 이성의 뇌 기능은 약화시킨다고 하죠. 그래서 자신의 잘못된 방식이 문제라는 것은 알지만 그것을 조절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가족 간의 갈등이나 불화가 생겼다면 이 원인과 심각성을 빨리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네.
자기 성찰이 뛰어난 가족원이 있다면 불행이 닥쳤을 때 가족이나 주변을 탓하지 않고 여기서 지금 내가 책임질 건 어떤 것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할까 하면서 부부 가족상담센터에 문의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대처하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네. 이런 가족원이 있다면 이 가족은 불행의 대물림을 상당 부분 줄이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네. 네. 그렇다면 가족의 불행을 절감시키는 방법, 그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가족의 불행을 절감시키는 첫 번째 방법은 사과하기, 용서하기입니다. 네. 갈등이 많은 가족은 과거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은 경험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날 특정 가족은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는지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네. 사과를 할 때에는 잘못에 대한 변명이나 합리화를 하지 않아야 되고 그 행동의 최종 책임은 내가 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가족원들끼리 원하는 것을 담백하게 주고받을 필요가 있어요. 네. 감정이 앞선 대화가 아니고 혹은 누군가 무언가를 알아주길 기대하면서 꿍해 있기보다는 내가 지금 진짜로 필요한 게 뭔지 담백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비난하는 대화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면 당신은 늘 이기적이야. 이렇게 말을 듣고 누가 그 사람의 욕구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내 생각을 좀 해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 네가 원하는 게 뭔지 이제 알겠다. 그래서 상대도 방어를 내려놓고 그 원하는 걸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겠죠. 사랑하는 가족인데요. 그래서 잘못된 소통 방식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하셔야 되고 원하는 것을 즉 욕구 중심 대화를 간략하게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가족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가족은 연령, 성별, 성격, 기질, 행동 양식 모두 다 다르죠. 네. 모든 사람 얼굴 모습 다르듯 마음꼴도 다 다르게 마음꼴이 다 다르게 생겼는데 같을 거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갈등하고 싸우고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개개인이 다 다르다. 같은 게 오히려 좀 더 이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의 어떤 넓은 포용력을 가지게 되면 가족은 서로 갈등하고 오해하지 않고 좋은 마음을 연결시켜 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 가족 간 잘못된 소통을 바로 세우셔야 돼요. 네. 갈등을 하는 가족은 주로 말로 갈등을 하죠. 근데 이 갈등이 많은 가족들은 굉장히 감정적인 대화, 비판, 강요, 무시, 모욕 이런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해요. 네. 부정적인 단어는 부정적인 감정이죠. 이것을 가족에게 막 무단으로 막 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받는 사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슨 감정의 쓰레기통이야? 하면서 또 저항하고 방어하고 하면서 계속 싸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을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질문하고 경청하고 공감하고 그 다음에 반응하는 순서로 하는 거예요. 네. 문제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 어떠한지 질문하고 또 들어주고 그거에 대한 내 마음을 돌려보내주고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를 할 때 많은 인내심이 필요할 수 있겠죠. 기다림, 여유 이런 거. 근데 가족이 갈등이 많은 경우는 부정적 소통 방식이 너무나 익숙한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좀 시간을 두고 대화하기 아니면 쪽지로 진짜 원하는 것을 전달하기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가정폭력이나 외도, 자녀 가출 문제나 비행, 자살, 자해 아니면 가족 간에 완전히 대화 단절, 완전히 쇼인도 부부다. 심각한 어떤 가족이 소통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수준에서는 그 가족 수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가족 모두 전문가를 만나서 무엇이 문제이고 또 그 문제로 인해서 각자는 어떤 어려움을 가지게 됐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을 또 치료하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 가족이 역할과 소통을 세워나가야 될지 이런 거를 전문가한테 배우고 또
문제 가족원이 한 명 있잖아요. 예,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고 또 어떻게 냉정한 사랑으로 예, 가족원으로서 같이 이루어 나가야 되는가 이런 거를 좀 배워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족의 불행을 절감시키는 여섯 번째 방법은 긍정적 대화 나누기예요. 예. 실제로 행복한 가정, 수백 가정과 또 불행한 가정, 수백 가정을 대화를 좀 비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행복한 가정은 가족의 수고에 감사를 표현한다고 해요. 아유, 여보 고생 많았지. 네. 근데 불행한 가정은 가족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겨요. 아이고, 이제 들어와? 아, 저기 재활용 좀 갖다 버리고 와. 네. 좀 흔한 대화인가요? 가족끼리? 예. 어쨌든, 불행한 가정은 요구는 많고 애정이 적다고 합니다. 예. 반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요구하는 것을 줄이고 애정을 늘려야 돼요. 즉,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주는데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내 불행의 원인을 부모에게 있다, 내 가족에게 있다, 다른 누군가에게 있다라는 탓만 한다면 그 시간 동안은 자기 성장이 완전히 멈춰버린다고 해요. 네. 또 현재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 성공적으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주변이나 주변을 탓하는 경우가 훨씬 없어요. 네. 나 자체에 뿌듯하고 내 삶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이나 주변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행복과 불행의 최종 책임은 내 자신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인이라면요. 네. 마지막으로 소포클레스의 명언을 들려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할 텐데요. 소포클레스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운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도울 수 없다. 네. 오늘도 새로운 시도를 하는 하루가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